겨울방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킬러 문항 없이도 어려운 수능 국어, 결국 독해력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싸움의 기본은 우선 적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2024학년도에 수능 국어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와 작년 수능 국어 등급 컷을 먼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에 비해 상위권은 약 8에서 9점, 그리고 중위권은 약 14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킬러 문항이 존재했던 작년 수능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인데요. 결국 킬러 문항의 존재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수험생들이 어렵다, 국어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어려움의 원인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럼 2024년 수능 국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올해 수능 국어는 과거 비문학 독서 영역에만 지나치게 치우쳤던 난이도를 전 영역의 다양한 난도와 문항 설계로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자, 이것을 통해 특히 이 5가지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독서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추론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서가 쉬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해볼만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넘사벽이었던 독서가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지 변별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BS 직접 연계율이 강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수능 국어 전체를 놓고 보면 51%가 연계됐습니다. 공통 과목의 연계율만 놓고 보면 출제된 11개 지문 중 무려 7지문이 연계 출제돼서 연계율은 64%에 육박합니다. 자, 이로 인해 과거 70% 연계율보다 낮은 수치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훨씬 높았던 시험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EBS 교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 구성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BS 교재는 우선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2월에 출판되는 수능 특강, 그리고 5월에 출판되는 수능 완성이 그것이죠. 수능 특강은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중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교재만 연계 출제되지만 문학과 독서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교재죠. 결국 수능 특강은 선택 과목에 따라 4권이 발매가 되지만 그 중에 수험생들은 자신의 선택 과목에 맞춰서 3권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연계된 7지문 중에 무려 6개가 수능 특강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이라면 수특에 대한 연계학습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으로 인식하고 꼭 공부를 해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 수능 완성은요, 자신이 선택한 선택 과목에 따라 합본된 공통 과목 교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권만 공부하면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한 권의 구성 내용을 보면 절반이 실전 모의고사 5회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크지 않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6월 이때쯤에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은 이미 평가원 시험이 한 차례 진행이 된 시점에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서의 연계율은 예전에는 그래도 좀 꽤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시 상황이나 6월 달에 발표됐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전소설 김원전만 연계 출제되어서 연계 비중은 상당히 낮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연계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올해 수능 국어는 독서 지문 4개, 그리고 문학 7작품이 출제가 돼서 공통 과목에서 무려 64%가 연계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독서 4지문은 모두 EBS에서 연계 출제됐습니다. 비문학 독서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의할 점은 EBS 지문과 똑같이 출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소재를 다룰 뿐 수험생의 독해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학은 7작품 중에 3작품만 연계 출제돼서 낯선 작품의 수험생의 감상 능력을 요구했고 까다로운 의미해석 문제들로 수험생들을 꽤나 힘들게 했던 시험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올해 수능의 특징은요, 문학 영역이 과거보다 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인데요.
작년까지 수능 국어는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문학은 좀 쉽게 출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독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문학 영역에서 보다 정확한 의미에 그리고 교과서 개념에 대한 어휘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정답을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문학이 어려워졌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 영역에 비해 문학의 독해력은 사실상 고난도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문학 개념 어휘에 대한 정확한 암기와 낯선 작품을 이해하는 독해 원리를 꼼꼼히 연습해 둔다면 비문학 독서 영역에 비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엄매 선택 과목이 화작 선택 과목에 비해 많이 또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엄매 선택이 입시에 유리하다는 경향 때문에 문법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도 대거 엄매를 선택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평가원이 이번 시험을 토대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엄매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매가 유리하다고 문법 암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문법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암기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을 배양한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현행 선택 과목 수능 체제에서는 엄매가 더욱 유리해진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등급 컷은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에 의해 나뉘어집니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와 응시자들의 평균점수와의 거리를 뜻하는데요. 원점수가 100점 만점이라면 표준점수는 200점 만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200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계산식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입시를 처음 치르게 되면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이 표준 점수가 100점인 거를 우리 아이 잘했네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 표준 점수가 100점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평균과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상당히 충격을 받기도 하겠죠. 표준 점수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것도 각각 계산하고 합산해서 보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공통 과목은 평균과 같은 점수를 받게 되면 표준 점수가 100점이 되는 방식이 되지만 선택 과목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선택 과목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선택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화법작문을 응시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저처럼 화법작문을 응시한 수험생들이 공통 과목에서 받은 점수의 평균을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반대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들의 문학과 독서라는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를 제가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현재 엄매 선택자의 대부분은 자연 계열이 약 한 51%, 그리고 그 외의 계열이 약 27% 정도 됩니다. 현재 엄매 선택자의 공통 과목 평균이 실제로 화작 선택자의 공통 과목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엄매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매 선택자가 화작 선택자보다 더 낮은 원점수를 받게 되더라도 같은 표준 점수를 얻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등급 컷상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같은 원점수를 할지라도 공통 과목을 잘 본 학생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원점수가 84점인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고요. 원점수의 합은 84점이란 것인데요. 자, 이 중에 A 학생은 공통 과목을 조금 더 잘 봤네요. 그래서 지금 공통 과목은 70점, 그리고 선택 과목은 14점을 받아서 84점의 원점수가 나왔고요. C 학생은 선택 과목을 좀 더 잘 봤네요. 이 친구는 2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통 과목이 64점이 나와서 8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원점수는 84점이지만 표준 점수는 A 학생이 138점, C 학생은 133점으로 5점 차이나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통 과목의 반영 비율이 75%인 대비해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은 25%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능 국어의 당락은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있는 것보다는 문학과 독서에서 고득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통 과목의 점수가 우수한 상태에서 만약 언매를 선택한다면 그게 바로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특징은요. 시간 부족의 문제는 여전했다라는 점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단순히 EBS 지문만 파고든 수험생들에게는 올해 수능 역시 시간 부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은 독해력을 방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독해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시간학습을 위해 먼저 알아야 되는 영역별로 도대체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일단 선택 과목은 15분이 적정 시간입니다. 이 연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만약에 선택 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다? 이러면 지금 언매 선택자라면 개념 학습이 안 된 거고요. 화작 선택자라면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 공통 과목은 2개로 나뉘어지죠. 독서와 문학인데요. 독서의 적정 시간은 35분, 그리고 문학의 적정 시간은 30분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OMR 마킹하는 시간을 빼놨는데요. OMR 마킹은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아주 천천히 마킹을 해도 1분 30초면 다 되는데요. 보통은 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 문제 풀면서 영역별로 끝날 때 학생들은 체크를 해나가니까요. 본인이 헷갈렸던 것만 빼놓고 체크를 해나가면 밀려 쓰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수험생의 가변적 순발력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평소 모의고사 기출을 공부할 때도 좀 그걸 감안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연습 시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5분, 35분,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독해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연습도 크게 시간을 줄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 역시 온라인과 현장에서 23년 넘게 수능 국어를 지도해 왔는데요. 수험생의 한 89% 정도, 그러니까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2등급 이하 학생들, 대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이라면 우선 공부 방법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수험생을 저는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누거든요. 우선 일단 어렸을 때 책도 좀 많이 읽고요. 다른 과목의 학습 능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독해력이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해력은 그나마 좀 좋은데 국어에서 필요한 개념을 암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부류는요. 암기력과 지구력, 시키는 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독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물론 독해력도 없고 암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학생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친구들을 수험생이라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2가지 경우에서 공부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미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독해력이 좋은데 암기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독해력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독해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째는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암기해야 하는지를 납득시키고 외우게 만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라면 대부분 1, 2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고3이 돼서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독해력이 연습을 통해 신장된 학생들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 필요한 내용의 암기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간 부족의 문제로 1, 2학년 땐 시간이 안 부족했었는데 고3이 되면서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독해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조금 더 큰 문제는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막 어머니도, 우리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막 어머니도 같이 막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내신처럼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EBS 지문을 공부할 때도 막 노트를 만들어서 꼼꼼히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거나 배경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요. 또 학원을 보내도 필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필기가 됐는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뭔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국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되게 답답해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국어 복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아이는 열심히는 하는데 독해력에서 약간 지금 부족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독해력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상상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은 1차적으로 경험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그 경험을 머릿속에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제가 좀 더 쉽게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사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과를 보고 사과의 모양과 색깔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이제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사과에 대해 알아? 라고 물으면 우리는 머릿속의 이미지를 통해 난 사과에 대해 알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과에 대해 아는 것은 사과를 이미지로 아는 것이지 사과 본연의 실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알게 된 이 사과에 대한 인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기록을 통해 남겨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언어를 활용해 우리는 당연히 한글이겠죠? 글로 기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빨간 사과라고 적으며 자신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이미지를 표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작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누군가가 제가 쓴 글을 읽고 적혀있는 빨간 사과라는 단어를 보며 자신의 머릿속에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 나도 이제 사과에 대해 알게 됐어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독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는 단어를 통해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낼 때 진정한 독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결국 독해는 글자를 통해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상상력인 것입니다. 오히려 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은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글을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최대한 자신이 본 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기억하려 하지 머릿속에 사과의 이미지를 생성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독해력이 부족한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한번 2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어떠세요? 이 학생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글을 읽었네요. 지문에 나온 내용을 나름의 기호를 활용해 가면서 최대한 머릿속에 담으려고 노력한 티가 아주 확 납니다. 접속어에 세모치고 이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심하던데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접속어에 세모치고 있으면 얘는 지금 글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해 보이는 표현과 정보에 밑줄을 치거나 위화살표, 아래화살표 지금 난리 났네요. 이렇게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서 글의 내용을 최대한 시각적으로 정리하며 읽고 있습니다. 자, 2번째 학생의 사례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이 친구는 문단을 4개로 단락을 나누어서 독해를 준비를 했네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위에 있는 학생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밑줄도 긋고 비교되는 정보들을 동그라미나 세모를 표시해 가면서 나름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네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2 학생 모두 글에 나온 내용 이해를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법을 활용해 최선을 다한 티는 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빠져 있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글을 읽는데도 문제는 뭐냐? 글을 읽는 목적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있지 않고 글을 읽는 본인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호소합니다. 선생님, 제가 글을 읽을 때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 땐 지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문 내용이 조금만 좀 복잡해지고 보기 문제에서 정보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아예 풀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지문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이러면 선생님 저는 읽어도요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도화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도화지의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얘들아 여기다 자연 풍경을 한번 그려봐 라고 한번 해볼 것입니다. 우선 일단 제가 원하는 건 자연 풍경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죠. 얘들아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 그리고 물감을 섞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물감도 이렇게 짜야지 라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딱 줬어요. 야, 1시간 안에 다 그려! 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물감을 신중하게 짜는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글이라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물감만 아주 예쁘게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제 시간 안에 그림을 반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독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글자를 통해 어떤 핵심 내용을 표현할 겁니다. 마치 자연 풍경을 그리라는 처음의 의도와 같은 것이죠. 또한 글쓴이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겠죠. 과학 분야의 내용이라면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쓸 거예요. 뭐 전자다, 원자다 이런 말을 쓰겠죠. 사회 분야라면 사회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당연히 쓰일 것입니다. 뭐 법률이 무엇인지, 명령은 무엇인지, 손해배상 청구는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글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였던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목적의 글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우선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제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대공황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글을 읽는 목적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했던 대공황의 원인이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본 독해 사례에서 학생들은 세로로 된 글을 읽어나가며 본인이 판단하기에 중요해 보이는 정보들을 순간적인 기억력으로 머릿속에 쌓아가며 글을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입장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는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입장에서 글을 이해하려는 나름의 방법들을 강구해서 글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그려야 할 그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물감과 같은 부수적인 요소들에 집착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물감을 가로로 쫙 펼쳐놓고 내가 그리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 물감들을 활용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려는 학생과 달리 그냥 물감을 한 곳에다가 쌓아가며 정성 들여 물감만 짜고 있는 목적을 상실한 학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독해력이 무엇인지 노하우를 대방출을 할 건데요. 독해력을 결정짓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적 감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언어적 감의 토대가 되는 배경 지식입니다. 흔히들 수능 국어는 배경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경식을 쌓는 건 이 수학능력 시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이것은 언어적 감과 배경식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이분화시켜서 본인들이 수능을 재정의한 오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의 취지가 배경식을 묻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수능 국어의 취지는 교과 개념을 밑바탕에 두고 수험생의 독해력을 묻는 시험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력의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해요. 우선 일단 언어적 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언어적 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은 독해 과정에서 정말로 매우 중요하지만 평가원에서는 이 어휘력의 중요성을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도 수험생들에게 얘들아 제발 어휘 공부 좀 해라 라고 우리한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일단 어휘력을 직접적으로 묻는 출제 방식과 간접적으로 묻는 출제 방식,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직접적으로 묻는 출제 방식의 네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단 첫 번째는요.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맥적 의미를 묻거나 또는 고유어에 밑줄 그어놓고 한자어로 바꿔 쓰게 하거나 아니면 밑줄 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방식입니다. 단어 시험을 보지 않는 영어학원은 없죠. 그리고 단어의 중요성을 모르는 영어학원을 다니는 수험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국어는 몇 개의 단어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단어 공부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중고등학교 시절 꾸준히 함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도 학생들이 이걸 간과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고3 시절 갑자기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학에서 사용되는 개념 어휘를 묻는 방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에 비해 출제되는 어휘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즉 매번 묻는 말을 묻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출모의고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요.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이런 문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선택항지 5개에 늘상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뭐 적은 양은 아니지만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사례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조차도 제대로 암기가 안 된 상위권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위권인데 그래요. 따라서 문학 개념어는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암기를 통해 사전에 대비해 두어야 할 어휘 영역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어휘력을 간접적으로 묻는 방식이에요. 뭐 아주 간단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례에서처럼 선지에 사용된 단어의 뜻을 모르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기출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그 어떤 선지에 어휘 문제는 아닌데 선택 항지에 나와 있는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꼼꼼히 좀 찾아보면서 정리해 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언어적 감의 두 번째, 바로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해력은 문장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직관력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독해에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문해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 순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았을 때라는 문장을 읽고 지금 머릿속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A라고 판단되십니까? D라고 판단되십니까? 자, 만약에 헷갈린다면 다음 문장과 비교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 순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때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가요? 위의 경우는 A가 가장 높다는 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제시한 문장에선 D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높았을 때와 높아질 때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결과값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해력은 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문해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똑같은 지문을 읽고 시장 점유율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우를 범하겠죠. 자, 이게 지금 문해력과 관련된 거야? 라고 이제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통해 국가의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블라블라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국가의 재무 건전성의 악화 정도겠죠. 자, 근데 그것을 GDP와 국가 채무 비율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 다음 문장에 GDP가 증가할수록 재무 건전성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 나오게 된다면 학생은 이걸 이해하면서 읽을까요? 아니면 역시 다양한 표식을 통해 중요한 것처럼 확인할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위의 문장이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의 악화 정도는
GDP분의 국가 채무 비율. 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부모값인 GDP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좌변의 재무건전성의 악화값은 작아져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위와 같은 표현을 일반화시켜서 제가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양한 수학 공식이나 기호들을 우리말로 표현을 할 때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 A 대비 B, A에서의 B의 비율, A 중에 B, 자, 이런 방식의 표현들은요, 방금 본 것처럼 A분의 B라는 말로 환원이 된다는 거죠. 결국엔 A분의 B가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말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에 자주 사용되는 규칙적인 표현들을 알아보는 것도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언어적감의 마지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상력인데요. 독해력의 꽃이라 할 수 있죠. 상상력은 글자를 읽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 9월에 출제된 박두진의 별이라는 시네요. 언어적감을 통해 상상력을 쓰지 않는 학생들은 감탄사 쓰였네. 인적끈이고 환한 골길처럼 이건 왜 진하게 되어 있지? 이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거에 집중해서 시를 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거나 표현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 바로 그 화자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이 시 속의 화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백화는 이제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사이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낙엽을 보며 지난밤에 바다에서 본 별을 떠올리고 있죠. 그걸 통해 지금 금강산 산장에서 하늘에 뜬 별을 보고 그것이 마치 꽃처럼 활짝 핀 모습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시에서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 같습니까? 대단한 게 아니죠. 나 지금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수능에서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감상 능력입니다. 무슨 자습서처럼 정형화된 표현으로 환원하라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 속 상황이 마치 만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 걸 원하는 거죠. 문학 감상의 시작은 바로 이런 장면의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독서 지문에서 상상력이 어떻게 활용되고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 수능에 출제된 지문이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차량 주위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그럼 이 장치는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이겠죠? 그럼 머릿속에 위에서 내려다본다라는 어떤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이제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이게 바로 글 쓰는 목적이겠죠. 그럼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위에서 내려다본 360도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걸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이해하면 이 글은 이해가 끝나는 겁니다.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근데 카메라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후 좌우에 있는 카메라가 격자판 모양의 바둑판을 펴놓고 촬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격자판 모양이 나오겠네요. 이 장치에서, 자, 아까 어떤 장치였죠? 네, 맞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장치죠.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의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자,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고 싶은 영상은 뭐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직선 모양의 격자판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카메라로 찍다 보면 시야가 광각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대요.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상해 왜곡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연상할 수 있어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해 왜곡 보정 기술을 통해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이 우리에게 화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학이든 독서든 글을 읽을 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리며 읽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추론을 통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언어적 감의 토대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재료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은 상당히 중요한데 좀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주 단편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 화폐 가치, 물가, 뭐 이 정도의 어휘력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자, 이제 어휘를 알았다면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 배경 지식의 유무는 글의 이해도를 완전히 달리할 거예요. 자, 여기 X축은 거래량을, 그리고 Y축은 가격을 말하는 수요 공급 그래프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이 생산하려 하죠. 왜? 비쌀 때 팔아야 더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띱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가격이 쌀수록 더 많이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우린 싼 게 좋잖아요.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의 무슨 손? 네, 보이지 않는 손이죠. 이것은 중학교 2학년 경제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찐 배경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 독서 지문에서 나오는 수요 공급 원리에서 학생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수요의 증가를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위치 이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X축인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모아놓은 수요 곡선의 점상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A에서 만났던 균형 가격이 B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제 문장에서 나타난 물가 하락도 한번 이해하기 위해 또 물가와 관련된 배경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 변동 원리 역시 경제 분야 독서에서 필수적인 배경식이라 봐주셔야 돼요. 우선 일단 물가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라면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라면과 물가는 대등한 가치로 시장에서 교환이 되고 있죠. 라면이 1,000원이다. 그 말은 1,000원과 라면의 가치가 대등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라면의 가격이 1,200원이 되면 라면의 크기나 맛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1,000원으로는 못 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폐 쪽에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해졌다는 것이죠. 즉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화폐를 지급하고 라면 하나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화폐 가치와 물건의 가치인 물가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배경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글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화시켜 놔야 돼요. 따라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는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는 이런 시소 모양의 배경식이 이미지로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배경식을 통해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더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배경식은 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배경식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자,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표는 수험생이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영역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기서 문학 개념어, 독서 용어, 문법 개념, 고전문학 주요 작품, EBS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의 범주입니다. 즉 이미지로 잘 저장해 놔야 돼요. 오른쪽 부분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있는 배경식을 키울 때도 활용이 되고요. 독해력을 쌓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연습 대상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해서 배경 지식과 독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제 유형은 모의고사 몇 번 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출제 유형을 안다고 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풀어본 문제는 답이 보여서 풀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새로운 문제만 풀고 틀리는 연습만 해요. 그것은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답을 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은 모의고사를 풀어놓고 끝이에요. 복습을 안 합니다. 내가 왜 답을 찾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답의 술지를 보며 절대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만 푸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그러고 있다면 모의고사 절대 사주시면 안 됩니다. 푼 내용을 수차례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최근 10개년을 대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보면서 출제되는 어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장 표현, 그리고 지문 내용을 읽으며 중심 내용을 상상해서 이해하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배경식을 쌓는 대상으로 꼼꼼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험생의 89%는 시간 부족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안다고 해서 시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어휘력, 그리고 나의 상상력은 지금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근데 오히려 그것을 독해법이나 문제 푸는 요령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